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해에 되새겨 볼 만한 글귀가 아닌가 싶은데요. 꿈을 이루는 첫 단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작심삼일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먹고 새해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V 도서관에 가다 출발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매주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국회 도서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조사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영희 해외자료조사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조동관 조사관님이 준비하셨죠.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영을 했습니다만 아주 인기 돌풍이었죠. 오늘 소개해 주실 게 비정규직 차별 문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드라마와도 또 관련이 있죠. 예, 비정규직 차별을 현실적으로 다룬 드라마 미생은 작년 말 직장인의 큰 공감을 얻었었고, 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 미생이 끝난 직후에 정부에서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래서 다시 한번 비정규직 차별이 관심을 받았고, 네, 자연스럽게 올해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련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비정규직 차별 문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 법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률들이 있죠?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는 계약직 사원으로서 요르단 중고차 수출 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설날에는 스팸이 아니라 식용유를 받아야 했고요. 네.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과도 연봉 협상을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좀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특히나 그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했던 프로젝트를 정규직에게 넘겨줘야만 했었죠. 네. 드라마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흔히 기간제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년, 2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일주일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직인 장그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요. 오후 알바 또는 오전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기간제법에서는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만일에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별 시정 제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가 있다는 말씀인데 유럽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럽은 장기간 실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실업률이 10%였는데요. 약 2,400만 명.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오랜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충족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으로 그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에 대한 성격을 잠깐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은 구체적인 법률이 아니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러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유럽연합 이사회의 목적과 방향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국이 입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침이군요. 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은
기간제 근로자를 남용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복지, 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기간제법에도 이미 차별시정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에서는 기간제 근로가 특정한 업무,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고용 형태임을 강조하고 있고 네.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또한 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희망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두 충족되는 것임을 전제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유럽이사회의 지침의 취지와 목적이 우리 기간제법에서 혹시 반영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또는 네. 차별시정제도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희 조사관님께서 준비하셨죠. 미국 정부가 슈퍼박테리아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위험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경이면 이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 1,000만 명에 이르고 경제적 손실은 10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슈퍼박테리아에 관해 미국 정부가 이미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가 전략, 대통령 행정명령,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입니다. 네. 이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우선 이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전쟁을 선포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인가 보죠? 네, 과거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의 산모 1,000명 가운데 9명은 출산 중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의 30%는 돌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개선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항생제인데요. 그런데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박테리아와 미생물 등의 내성이 생겨서 어떤 항생제도 말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때문에 생기는 감염으로 미국에서 매년 2만 3천 명의 사망자와 200만 건 이상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보건 비용으로는 200억 달러, 그리고 입원이나 병가 등을 통한 경제적 손실이 3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슈퍼박테리아 대책, 앞서서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국가 전략의 경우에 정식 이름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네. 그 내용은 첫째, 슈퍼박테리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항생제 저항 감염을 예방하는 것, 네. 둘째, 일원화된 국가 감시 노력 강화, 셋째, 신속하고 혁신적인 진단 테스트 개발과 활용, 그리고 넷째, 새로운 항생제에 대한 연구 가속화와 대안의약품 개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국제사회 공조, 이런 5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대통령 행정명령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대통령 행정명령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국가 전략에 기반해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퇴치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슈퍼박테리아의 추적과 예방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네. 우수 약품 사용 사례를 권장하고 그리고 차세대 항생제 의약품 개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항생제 내성 감염의 진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진단법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2천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항생제 내성 퇴치에 관한 보고서에서 각 목표별로 권고 지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적인 병원체 감시 시스템의 그런 예산을 정할 때 현재로는 4억 5천만 달러 수준인데 이것을 2배가량 높여서 9억 달러로 네.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신약 제조에 대한 유인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제약회사들이 영리 기업이다 보니 많은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신약 개발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신약
개발을 하고 나서 허가가 난 경우에 그 약품을 정부가 구매하는데 10억 달러 정도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네. 되는 걸 보니 이 네.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미국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뭐 시사한 점이랄까요? 그런 점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도 제대로 현재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국가 전략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네. 대대적으로 대통령에게 대한 보고서 자체가 네. 발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네.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점에서는 네. 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셨죠?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 조사관님 순서인데요. 지난해 말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직장 내 부당한 횡포, 뭐 일종의 갑의 횡포가 또 될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 이슈였는데 조동관 조사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죠? 예, 땅콩 회항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조현아 씨를 수사한 것은 국제항공협약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즉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했기 때문이고 네. 직장 내 폭언과 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검찰 수사과는 별개로 직장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랑스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1998년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마리 이리고행은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책이 프랑스 내에서 직장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상원과 학원에서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정부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02년에 사회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 프랑스 노동법과 형법이 개정되고 직장 내 폭행과 폭언이 금지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네. 이 법에서 직장 내 폭언과 폭행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일회성 폭언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뭐 네.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영국의 경우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199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는 그 스토킹을 방지하자는 사회적 운동이 있었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1997년 스토킹 방지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에서는 단순한 괴롭힘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폭언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재미난 것은 2006년 7월에 영국 대법원이 이 스토킹 방지법이 직장 내 폭언과 폭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 이 판결로 폭언과 폭행을 당한 근로자는 진단서와 같이 엄격한 입증 책임을 받지 않고 단순히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2010년 11월 24살의 청년 야마다 씨는 200시간의 추가 근무와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일본 대법원은 야마다 씨의 직장과 직장 상사에 대해서 5,800만 엔, 약 우리 돈으로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건 말고도 직장 내 폭언과 폭언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일본 후생 노동성은 전방위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2012년에 직장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직장 내 폭언과 폭행이 무엇이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을 입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관련된 법이 없군요.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일본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안은 없을까요? 직장 내 폭언과 폭행을 다루는 방식으로 프랑스처럼 적극적인 입법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영국과 같이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일본과 같이 정부가 사회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직장 내 폭행을 금지하고 있고 네.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행포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직장 내 행포와 폭력은 법률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사회 인식의 개선이나 직장 내 문화 개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법보다 인식의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자, 무려 53년 만에 미국과 쿠바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요? 김영희 조사관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국교 정상화 결정은 양국이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석방하기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는데요. 네. 이번 조치로 쿠바에 대한 모든 봉쇄를 규정하는 1996년의 헬름스 버튼법 등 쿠바 관련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50여 년 만에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발표로 여겨집니다. 네. 그 완화 조치 내용이 참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쿠바 내에서 미국의 어떤 국익과 관련한 업무가 있을 때는 스위스 대사관, 그러니까 쿠바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협력 아래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번 국교 정상화 결정으로 미국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 다시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1982년에 취해진 쿠바에 대한 테러 후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미국 국민들이 가장 반길 소식으로는 여행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미국인이 순수 관광 목적으로 쿠바를 여행하는 것은 아직도 연방법상으로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12가지 항목에서는 이제 허용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가족 방문이나 공무 출장, 취재, 전문 연구와 회의, 네. 그리고 교육이나 종교 활동, 인도적 목적, 수출입 업무, 그리고 예술, 체육, 공연 등에 관해서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 금지돼 있었군요. 네. 제한적이나마 허용이 됐다고 하니까 네. 참 국민들이 반길 소식 같은데. 근데 쿠바 하면은 시가가 네. 유명하다고요? 네. 미국의 애연가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 관한 그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뜨는 기사들이 여행과 시가 문제여서 재밌다고 네. 생각이 되었는데 네. 쿠바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기사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들의 구입 품목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려서 이제 드디어 쿠바산 시가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된 여행자 구매 한도가 $400인데 그 가운데 술과 담배의 한도는 $100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가를 샀을 때는 20개를 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20개라고 하면 20개비를 말씀하시는 20개비요. 건가요? 네. 그럼 딱 한 갑 정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적은 그렇습니다. 양이네요. 네, 적은 양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를 사기 위해서 뭐 쿠바를 여행한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그런가 하면 미국 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할까요? 또 들뜬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많은 업계들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자동차, 신용카드, 또 호텔 관광 업계들이 특별히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쿠바와 외교 관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경제 관계까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그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수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게다가 의회 내에서 그 쿠바와의 경제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쿠바와의 경제 관계 정상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경제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쿠바 상품 수출은 연간 $43억, 또 쿠바의 대미 상품 수출은 연간 $58억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미국의 쿠바 관계 정상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률 짚어주신 김영희, 조동관 두 분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책꽂이가 되게 큰. 예,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긴 책들을 이제 꽂아놓고 있다 보니까 책꽂이가 좀 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 꽂지도 못하고 일부 정리해서 또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보내주기도 하고. 부모님 독서광이라고 소문나셨던데 학창 시절에는 뭐 이제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었고, 뭐 글을 좀 쓴다는 소문이 났는지 이쪽 저쪽에 그냥 뭐 그 칼럼을 덜어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조가 세자일 때, 세자였지만 이제 영조 임금의 손자이기 때문에 세손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세손일 때 그 공부하는 이제 서연 문답을 정리한 것인데, 홍대용이 그 이제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들어가서 둘 사이에 이제 그 주서전료라는 그 책에 나오는 편지들을, 그러니까 중국 고전에 나오는 편지들을 놓고 이제 그 편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토론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토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라든가 고전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역사, 또 그 당시의 전국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역사와 고전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서연은 뭐고? 그러니까 이제 서연은 이제 경연은 왕이 됐을 때 공부하는 이제 그런 교실을 경연이라고 했고, 서연은 세자가 돼서 앞으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덕목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유교적 입장에서 잘 교육시키는 제도를 우리 조선시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세자 교육하는 것이 서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홍대용은 그 1700년대를 산 이제 유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 가서 그 청나라가 행하는 여러 문물들이 과거 명나라 때는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가 빨리 이제 여기서 시행을 해서 백성들의 삶을 편하고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반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도 과거를 안 보고 재야 학자로서 이제 실학을 추구했던 후배 학자들, 예를 들어 박지원이나 박재가나 이덕무,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던 이제 아주 그 실학의 거두라고 볼 수 있고, 정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상당히 이제 불운한 시절을 보냈고, 이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스마트하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종대왕 이후로 조선의 왕 중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그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한 왕이었다. 이 문답에서 이제 아주 큰 그 아주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물 취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거기서 경물 취지를 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의 뜻인데 정조는 경물 취지를 건너뛴들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내가 당장 해야 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일일이 그렇게 다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태도를 약간 보이니까 홍대용이 좀 실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세손의 생각은 이러했다. 경물 취지가 먼저고 성이 정심이 나중인 줄 누가 모르랴. 하지만 임금은 어려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시국 평천하의 책임을 맡게 되는데 수신, 제가나 그 이전의 경물, 취지, 성이 정심의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국 평천하의 일을 버릴 수는 없다. 한편으로 배우면서 한편으로 다스려가면 되는 일이다. 이제 대부분은 서로 또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고 가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그래 개방의 말이 옳다,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맺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정조의 고민이 나옵니다. 정조의 고민이 뭐냐면 그 영정조 시대에 이제 우리가 탕평책을 썼다. 탕평책이 왜 나왔느냐면 붕당 정치의 폐단 때문에 그렇다. 그렇잖아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 이렇게 갈려가지고 또 그 한 그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집단을 싹 죽여버리는,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하고 영조 때 이제 탕평책을 썼는데 그게 기계적 탕평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에서 몇 명, 소론에서 몇 명, 요걸 딱 숫자를 맞춰가지고 쓰고 왕은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하는 건데, 이 홍대용은 탕평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탕평을 하다 보니까 이 명분과 의리와 이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가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은 덕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왕과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이게 뭐 200년, 3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읽었던 과거의 논어나 뭐 중국의 고전이나 물론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홍대용이 정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정조를 모신다면 내 뜻을 펼칠 수 있겠느냐. 정조의 밑에서 자기 뜻을 충분히 펼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홍대용이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이제 홍대용은 그 당시 이제 정조가 이제 썼었죠. 직책을 주긴 줬는데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 아니어서. 사실은 홍대용을 좀 더 그 요직에 등용을 했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토론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정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면서도 딴청을 피우고 이제 이런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 홍대용을 이제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려는 그런 태도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결론을 상대방하고 동일하게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토론이라는 건 그냥 일부러 짐짓 다른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본다든가 우리 어떤 의견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의견이 옳다는 것을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선 이제 토론을 잘 해온 그런 토론의 분위기를 잘 끌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참고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뭐 장관들,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분들이 모두 다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권 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가장 극적인 사건 31가지를 골라 소개합니다.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을 둘러싼 낙태 문제부터 사형수의 처형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까지 미국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연방 대법관들이 판결에 앞서 벌인 열띤 토론과 논쟁의 결과를 담고 있다. 대법관, 대통령, 거대 기업 총수 등 사건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 역사 속 극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만나본다. 화면으로 보셨듯이 오늘 도권전평이 선정한 책은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0일입니다.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에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두 부장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판사님들 하면은 워낙 이 지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책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독서 많이 하세요? 그게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요. 그래서 좀 많이 인격도 소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좀 읽어야 될 재판 기록이 너무나 많아서 평소에 독서량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책은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 뭐 미국에서 있었던 판결 뭐 31가지를 소개한 책 같기는 한데 예. 뭐 대개 우리가 숫자로 자른다고 하면 뭐 10개, 그렇죠? 예. 20개, 30개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굳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한 이유가 뭘까 또 궁금합니다. 예. 원래 이 저자들이 준비한 판결이 30개였거든요. 네. 그래서 딱 30개를 준비를 해서 이제 출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판결이 선고가 되었던 거예요. 2012년 6월 28일에 연방대법원에서 그 의료보험에 관한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그 큰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렇죠. 이것은 미국에서 수십 년간 논쟁을 하였는데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론자들이 특히 공화당에서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 법률이 그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초월했다라는 이유로 그 연방대법원까지 그 사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위헌이라는 것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그 연방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공화당에서 추천을 받은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았어요. 총 몇 명이죠? 9명인데요. 그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다 아마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의외로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연방 대법원장,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상당히 보수적인 분인데요. 이분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5대4로 합헌이 되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다 이러면서 긴급 판결 이렇게 해서 책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31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가지가 된 거군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연방대법원의 위상이 미국에서 상당히 큰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럼 8년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연방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인데요. 이제 그거는 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선거에서 낙선하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연방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 그리고 연방 대법원장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방 정부 안에서 재임 기간이 가장 긴 공직자이고요. 네,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취임하기 전에 그 취임 선서를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최근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데 네. 연방 대법원장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그걸 그 대통령 당선자가 네.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단어를 틀리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 선서를 틀리게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따로 백악관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취임 선서를 다시 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일반인들이 판결 내용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예, 않고요. 예, 그런데 이 책의 구조를 보면 아주 친절한 설명이 각 그 판례마다 덧붙여 있어서 아주 독자들이 읽기 아주 편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나라나 판결문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판결문은 어렵다고 좀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판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 판결이 나왔는가 하는 판결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판결의 내용을 이제 뭐 다수 의견, 그다음에 소수 의견 순서로 판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판결을 선고한 결과 나중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네. 그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마치 그 역사적인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기 쉬운 책이다. 네. 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네. 예. 자, 31가지의 판결들이 쭉 나오는데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인데 이게 당시 어떤 사건이었고 이 판결이 왜 주목받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1984년에 그 레이건 대통령 때 일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이제 다시 재임하기 위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존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레이건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행사장 앞에서 그 성조기를 불태우는 네. 그런 세러모니를 했습니다. 파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장소가 텍사스주였는데요. 네. 그 텍사스주에서는 국기에 대한 모독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텍사스주 검찰에서는 그 존슨을 그 법률 위반죄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5대 4로 모든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힘은 경직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융통성에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존중해 준 어떤 그런 판례가 아닌가 싶은데. 예, 아주 굉장히 치열한 논쟁 끝에 5대 4로 난 판결이어서요. 네. 그 논란의 여지는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참 굉장히 나라마다 논란도 많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1969년의 사건인데요. 제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에 임신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또 텍사스주인데요. 텍사스주 법률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몇 년간 심리를 거듭하다가 네. 1973년에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이 이게 69년에 임신을 했는데 네. 판결 난 게 73년이라서 그 사이에 제인은 낙태를 하지 못해서요. 그 아이를 그냥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참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것이 이 사건의 실제 주인공이 이제 판결 이후에 낙태 반대 운동가로 그렇게 변신을 됐어요. 했다는 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예, 일이죠? 그 미국 전국에서 이제 다른 주들에서요. 다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좀 많이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을 네. 개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인이라는 여성은 지금 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이제 낙태들이 더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네. 굉장히 좀 후회를 하다가 네. 결국은 그 낙태 반대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제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그 아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법 앞의 평등이 무슨 소용이냐 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네. 그리고 미국을 발칵 뒤집은 또 다른 판결로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범죄 수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예, 것들을 예. 보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미란다 원칙인데 이게 연방대법원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면은 정말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네. 거예요. 근데 이 미란다가 사람 이름입니다. 네, 네. 사람 이름인데 18세 소녀를 납치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제가 한 범행이 맞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진술서에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까? 네, 있는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 무어. 그는 이미 70세가 넘어 현업에서 거의 은퇴하다시피 한 상태였다. 에이, 저런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보니 구색만 맞췄네 그래. 이미 자백도 다 했고 재판 결과야 뻔하지 뭐. 당신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되는 걸 알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신문 전 경찰이 그러한 사실을 얘기해 주었나요? 아니요. 유무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거란 검찰 예상과 달리 변호사는 오히려 피의자 인권이라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18세 소녀 납치 강간범 에르네스토 미란다. 그의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다. 변호사의 참신한 발상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고 이로써 범죄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미란다 경고가 탄생하게 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미란다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무죄로 완전히 풀려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경찰에서 그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다 찾았습니다. 범인은 범인이었던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서 네.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해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 책에서 굉장히 특이한 판결이 또 눈길을 끄는데 과거에 이제 사형이 전기 의자에서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다른 방법들로 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데 두 번 처형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만 들어도 좀 섬뜩한데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1946년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윌리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형수에게 전기 의자에 의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네. 그만 그 회로 장치가 네. 좀 이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를 통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지 하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사형 집행을 일단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장비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사형 집행을 위한 그러면 형집행장이라는 이렇게 영장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형집행영장을 달라 하고 청구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변호사님이 아마도 뭐 인권 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됐다. 그러니까 한번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번 사형 집행이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은 네. 당했던 건데 왜 사형 집행을 한 번 더 하냐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방대법원에 네. 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청원을 냈는데요. 이 문제도 연방대법원에서 무려 1년간 경론을 벌이다가 네. 처음에는 4대4로 팽팽하다가 네. 한 분은 그 의견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5대4로 그렇군요.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네.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판결문 중에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죄수의 불운을 그 헌법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형집행 과정에서 운이 네. 없게 네. 고통을 좀 더 받았다고 해서 네. 그거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재밌는 판결이에요. 네, 재밌다고만 하기에는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역사를 진전시킨 명판결도 있지만은 비판받는 판결도 있는데요. 역대 최악의 판결로 평가받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비난을 할 때 그 판결 이래 최악의 판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네. 판결이냐면 연방대법원이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니까 노예의 소유를 금지한 그런 일리노이주의 법률은 무효다.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얼핏 들으면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이 판결의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처음에 헌법 제정 당시에 그 흑인들을 시민으로 포함할 입법자의 의도가 없었다. 연방 헌법에서 말하는 시민에는 흑인들이라는 거는 예상을 전혀 안 해서 흑인들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인들은 미국 헌법의 시민권을 하나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판결이 7대2로 선고가 되었는데요. 7대2요? 예. 아홉 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한 거군요. 예,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역사적으로 보아라. 백인도 노예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노예제도라는 게 피부색하고 상관없이 권력자가 노예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인 노예도 역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네.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한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이게 소수 의견이에요. 네. 결국은 남북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정말 그 사후의 결과도 네. 정말 최악이었던 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판사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판사님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십니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판결들이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시사점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인간이 사는 사회의 모습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미국의 시민사회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도 조금 더 앞서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어떠한 토론을 한 끝에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좀 네. 참고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판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토론과 또 의견 교환을 통해서 또 좀 더 진일보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0일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형두 부장판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신간서적과 화제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등 굵직한 대하소설을 쓴 조정래 작가가 이번에는 시선이란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각종 강연과 신문, 기고문에서 조정래 작가가 한 발언 중 미처 다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한 산문집 조정래의 시선. 책에는 그가 장편소설 정글만리를 쓰게 된 동기에서 시작해 한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개선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작가의 시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설은 타인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므로 하루 16시간 이상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목에서는 작가로서의 책무와 노력을 믿는 인생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이자 저술가인 필립 K. 하워드가 독특한 제목의 신간을 출간해 관심을 끄는데요.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를 소개합니다.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요? 저자는 그 원인으로 미국 정부의 잘못된 품질 규격 기준을 지적합니다. 비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지퍼가 길어지고 재봉실이 터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과도한 규제가 일으킨 문제들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노숙사 보호시설 조성이 포기된 사례부터 치즈 살균통에 규격을 두고 간섭하는 관료 때문에 결국 공장 문을 닫아버린 얘기까지 규제가 일으킨 폐해를 진단합니다. 국가 간의 상호 공존을 위해 체결하는 수많은 조약들, 역사 속 다양한 조약들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책, 조약의 세계사를 소개합니다. 세계의 국가들은 조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보복과 폭력의 반복을 막아왔는데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조약을 6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평화로운 조약은 물론 강압적인 조약과 불평등한 조약까지 아우르며 조약의 세계사를 조명합니다.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와 체결 내용, 그리고 그 후의 결과들을 통해 전쟁과 무질서 대신에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지뢰는 과연 쓸모있는 무기일까? 난징 조약은 불평등 조약인가 같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넓은 시각으로 세계사의 이면을 파고듭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4대 경제 대국이 벌이는 통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21세기 통화 전쟁의 본질과 전망을 풀어낸 책 21세기 통화 전쟁이 출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두 차례 통화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로 24시간 원달러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언제든 다시 통화전쟁으로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통화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화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 통화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직접 담당했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치, 경제학적 시각에서 21세기 통화전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얼굴과 몸에 살이 붙지 않는 희귀성 질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이라고 불리우는 20대 미국 여성의 책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를 소개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리지 벨라스케스. 어느 날 뼈와 가죽만 남은 그녀의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 유튜브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악플을 받게 되었지만 외모 때문에 슬퍼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대신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책은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세태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널리 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삶의 조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TV 도서관에 가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이만한 금과 옥조가 없지요. 특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